좀 아는 사람 얼굴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재미있게 올렸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대구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제가 이제 KTX로 밤에 올라가려고 승강장에 서 있는데, 몇 사람이 뒤에 다 서 있었죠. 보통 그렇잖아요, 기차 탈 때. 근데 뭐 이상하게 뒤에서 뭐 쪽쪽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20대 정도 된 젊은 그 남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 참 쳐죽일 놈들인데, 이렇게 저만은 이제 그분들하고 완전히 문화가 틀린 거예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자랐을 때 세대에 그런 짓을 하다가 어디 가서 뭐가 부러져도 부러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일부러 사진을 갖다가 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일부러 드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문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한 사회나 혹은 사회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화, 생활 양식, 가치관, 전통, 신념, 이걸 다 포함한 모두 다를 그것들이 합쳐진 어떤 아주 독특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특징을 문화라고 말했다. 이렇게 유네스코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한 사회나 한 사회 집단 안에는 아주 의외로, 예를 들어서 한국같이 소위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라고 말하는 국가 내에서도 우리 제가 말씀드린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와 혹은 직업이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이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생활 양식이 있고 신념이 있고 전통이 있고 예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다 하면 한국 안에는 한 문화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승강장에서도 키스를 할 만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 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도 승강장에서 뽀뽀를 할 만한 신념은 없습니다. 문화가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쯤이면 뭐 이거는 동네에다 데려다가 멍석말을 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서 이 참 남녀가 유별한 이 시대에 말이지. 전부 다 멍석에다 말아서 막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 어떤 외국 사람이 쓴 전도의 그 대상들을 얘기할 때 한국의 전도 대상들을 구별할 때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들을 한 전도할 때에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일한 사회 안에도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들과 전통과 신념과 예술이 다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단일 문화 하는 것은 사실은 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일 문화다 얘기해. 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문화가 속성이 어떠냐, 그렇지 문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공유성을 얘기합니다. 이 공유성은 뭐냐면 한 사회에,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그룹이라든지 혹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구성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문화를 공유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습득이 됩니다. 쉽지 않은 강의라서 내용들이 좀 쉽진 않을 것입니다.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지는 거예요,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 문화에 젖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술가의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어떤 문화 안에 젖어서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러다 보면 진짜 연예인 2세대, 3세들이 나타나잖아요. 배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공유성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학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축적성이라고 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문화의 새로운 문화 사용이 다른 내용들이 자꾸 쌓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조금씩 문화가 학습되어지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축적이 돼서 다른 세대로, 즉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점점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는 말이 축적성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소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들이 지나가면서 날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막 급속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충격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 느꼈던 어떤 문화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충격을 받고 길바닥에서 누가 뽀뽀를 하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교지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모슬렘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슬렘의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치마를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무조건 발등까지를 가려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소위 히잡을 쓰죠. 얼굴을 외간 남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변해지냐 하면 케이블 TV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외국의 문물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에 나가도 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자매가 나타난다. 제가 갔을 때 청바지 입은 사람은 처음에 없었어요. 91년. 근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어져요. 이상하다. 가만 생각하니까 위성TV라는 매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화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죠.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심지어는 한동안 케이블 TV를 위성을 잘라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 말고. 문화가 변하니까. 근데 이 문화가 변해가면서 실은 이슬람같이 아주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들, 이런 사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개방성이 열려지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케이블 TV 같은, 위성 TV 같은 것들이 이슬람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것은 하나만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이라는 문화 영역만 혼자 발전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다가 다 연결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전에는 TV에서 뭐 이혼하거나 뭐 불륜하거나 이런 드라마를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아주 방송윤리위원회가 강력해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노래들도 금지곡이 많고 그랬어요. 별게 다 금지의 이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해지고 굉장히 자유해진 거죠,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TV 드라마다. 저는 그 일부 인정합니다. 키면 전부 다 불륜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의외로 거기 서서히 우리 마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조금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문화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게 한없이 널브러지면 나쁜 영향들이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아빠 난 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야 너 그거 심각한 거 모르냐? 아니 뭐 텔레비에 뭐 그냥 동성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괜찮다고 그러잖아.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전체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올라온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발전도 아주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적인 구분을 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종교적인 구분입니다. 대부분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슬람 문화다, 혹은 뭐 기독교 문화다, 불교 문화다, 힌두교 문화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국은 어디 문화에 들어갈까요? 어디가 돼요? 우리는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회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불교 문화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은 유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20% 전에 뭐 20% 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20% 되지 않고 숫자도 강력한 영향을 거의 우리가 잘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다른 사회 안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가 뭐냐 하면 소위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영어 문화권이다, 뭐 프랑스 언어권이다, 뭐 스페인이다, 혹은 아랍어 문화권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 부분이 소위 역사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에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 혹은 중동 문화 이런 문화와 같이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젓가락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 그리 많지 않잖아요. 뭐 일단 동남아 쪽으로 내려가면 벌써 서남아시아고 뭐 다 손으로 먹지. 젓가락 문화는 사실 좀 독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유목 문화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문화 같습니까? 이슬람 문화. 이것이 저희 같은 선교사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벽돌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밤새도록 알라 그러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보면 충격들을 받죠. 유목문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 문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가 중심이고 우리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중국이 대표적인 거죠.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잘못들이고, 그 다음에 문화사대주의는 자신의 어떤 문화가 상대의 문화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걸 바라보는 거죠. 사대주의예요. 조선시대가 그랬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요사이는 우리가 문화적인 자긍심이 많아졌죠. 한류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를 어떤 나름대로 주도한다는 자부심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세대, 두세 대 전만 해도 미국 팝송이 최고였어요. 여기 뭐 50대 넘으신 분들 연세 되시는 분들 계시는 저희 형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70이 넘으셨는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미국 방송 AFKN에서 나오는 모든 팝송은 다 외국 당했어요. 그 이상의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전부 다 미국 문화죠. 그리고 또 미국 영화 뭐 최고였죠. 지금 한국 영화가 뭐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 중에 들어갔는데 전에는 우리가 다 사대주의였어요. 미국 영화 아니고 우리 국산 영화는 우리 안 봐. 뭐 이러고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아니 뭐 한국 영화 재미있나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대주의.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정상적인 문화에 대한 태도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더 높고 이쪽이 열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환경이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저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볼 때 좀 무조건 미개한 문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문화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를 존재하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 자체를 우리가 불러서 다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도 다문화예요. 다문화가 들어있는 문화라고 보는데 이건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협의로 보는 겁니다. 줄여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다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국가 내에 인종과 언어와 역사와 문화적인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것을 광의로 보지 말고 좀 좁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강의의 알맹이는 다 다문화인데 그냥 한 민족이고 한 언어고 한 얼굴을 가졌어도 다양한 문화가 있다 이게 아니라 좁혀서 한 국가 안에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역사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이런 어떤 동질성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이제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다문화 사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세계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륙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 각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이민들도 오고 독일 이민도 오고 뭐 프랑스 이민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부터 계속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문화가 여기저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동부에는 뭐 네덜란드 사람이 많다든지 뭐 동부 남쪽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것들이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문화가 그냥 처음서부터 공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멜팅 폿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전부 다 일단 들어오면 미국이라는 독특한 문화로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기들이 가진 독립성들을 다 유지하려고 그러는 누구든지 민족적인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붙잡고 있어서 살짝은 건드려줘도 큰 문제는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멕시코라든지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가진 문화가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충돌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생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서부터 다문화를 포용하고 시작했던 나라고 그게 처음부터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영국의 죄수들이 와서 시작됐습니다. 개발을 시작할 때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죄수의 뭐 후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인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이민들이 계속 왔어요. 그 나라에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역시 미국처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랍 쪽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한번 폭동 같은 것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호주에서 그런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좀 독특한 사건인데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어울리거나 부딪히는 일이 거의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습니다. 이민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눌림을 받는다거나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될 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이따 제가 그 예를 유럽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국가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된 상태에서 외부 이민들을 다른 인종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다문화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가 소위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5천만이면 5천만이다. 5천만이라는 한국 사람 가운데 도대체 몇 퍼센트를 점유해야 우리가 이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몇 프로가 돼야 다문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지금 어떤 특정한 상태가 이거 몇 퍼센트가 외국인이 왔고 다른 문화가 왔으니까 다문화다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점점 인종적으로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이 점점 증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다문화 사회로 한국이 이미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뭐 대구라는 어떤 도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다문화라는 느낌을 못 가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한국이라는 전체 사회를 놓고 볼 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도대체 선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정말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좀 뭘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화두들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이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뒤로 가면 쉬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의를 좀 만들고 가자고요. 저렇게 어려운 강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하고 싶은데 자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91, 2년경으로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60만 이상의 이주민 근로자들이 와서 도서관, 심지어는 섬에서도 일하고 시골에서도 일하고 뭐 섬에서도 일하는 외국인이 있을 정도니까 뭐 정말 관광국보다 다 와 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뭐가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요새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요사이는 TV에 나오는 것들이 이주민 외국 여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 이슈들을 좋은 쪽으로 해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꾸 늘어난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특별히 농촌 쪽에 결혼하기가 총각들이 어렵다. 이제 이게 첫째적 실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인데 용인 쪽이 용인도 뭐 작은 용인시가 되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 도시에 약간 그 수입이 적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분은 아닌데 도시에서 소득이 적은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누구도 결혼을 하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총각들이랑 똑같이 외부에 나가서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약간 소규모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서울이면 서울이고 부산이면 부산이고 대구면 대구다 이런 대도시 안에서는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느낌은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도심들 얘기하고 큰 도시들 이외에 외부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나 접하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3년 하반기에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사람이 이미 150만 명. 아무도 안 놀리시네. 전체 인구의 3%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2030년까지는 300만 명, 최대 500만 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불과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어쩌면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은 너무한 거예요. 이것은 경연히 이렇게 넓혀서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00만에서 맥시멈 500만까지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혼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뭐 저항을 가지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혼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혼혈이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혼혈 자녀 숫자가 2006년에 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7년 지났는데 2013년 현재 지금 14년이죠. 약 몇 배 늘어났습니까? 5배 이상 늘어났어요. 19만 명이에요 지금. 이따 제 쉼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 쉼터에 예배드리는 한국 고려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의 아이도 지금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뭐 하여튼 여기저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7년 후인 2020년에는 167만 명을 예상해요. 이것은 이제 숫자상으로 봐도 20만이 5배면 100만이니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어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산업 현장의 주역이 된다. 이게 먼 옛날 얘기, 뭐 이후 앞으로 한 100년 후 얘기가 아니에요. 20, 30년 후에 우리 많이 늙겠지만 늙는 만큼 이 청년들이 국방을 지금 이게 완전히 얘기가 틀려지면 우리가 한국은 한국이 지킨다 이게 아니고 전혀 얼굴색이 틀린 사람들이 뭐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주역이 된다. 이건 엄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얼마나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통계를 보면 뭐 저도 이걸 해보면서 깜짝 놀래고 사실 저도 놀래고 있어요. 전 늘 외국인 사이에 이주민 사이에서 살지만 통계를 보면 충격이 와요. 이게 진짜 이럴까?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점점 더 늘어나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유입인구 자꾸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의식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직도 제 속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는 참
참 단군의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단일민족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전쟁 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뒤섞였어요. 뭐 몽고 사람도 섞이고 뭐 일본 사람도 섞이고 심지어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 서양 피가 들어온 거예요. 괜히 아닌 척해도 뭐 다 섞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기분이냐, 아 우리는 원래 단일민족이야. 우리는 한 피고 한 민족이고, 이게 잘 안 없어지죠. 이게 뭘로 나타날까요? 우월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100%. 늘 저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헌혈과 잡종이 열등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 그 따지죠. 강아지도 순종 따지잖아요. 족보. 족보를 막 우리 사람 족보처럼 만들잖아요. 뭐 메리하고 뽀삐가 만나가지고 해서 이거 다 있어요.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상한 게 무슨 뭐 이름도 없는 잡종이 들어왔다? 그럼 그 가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강아지 순종을 살 때.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 좀 그런데 얼굴이 좀 색깔이 틀린데 이러면 뭔가 좀 저항이 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경우는 헌혈인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극단론자들이 지금 이미 인터넷상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다문화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다문화는 우리 민족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미 올라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뭐 다양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모든 의견이 다 개진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좋지만 혼란스럽죠. 그때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인종적인 테러가 나타나는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거나 말씀드리자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헌혈 아이가 우리 자식과 어떻게 공부같이 살 수 있냐,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50평 넘는 좋은 아파트에 빈민층을 위한 무슨 뭐 임대주택 이런 거 들어오면 결사반대합니다. 우리가 뭐 인도처럼 계급이 절대로 없는 사회라고 거짓말하지만 우리 속에 계급 의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이 참 엄청나게 귀한 우리 공주와 왕자들이 저 잡종들하고 어울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 아이 우리 아이 반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는 학부모가 왜 없겠어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의식들이에요. 그런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도 오시잖아요. 이분들과 이주 결혼 여성은 한국 여성과 틀리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픈 현실인데, 얼굴색이 하얀 사람 우리가 좋아해요. 백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우리가 6.25 때 많이 이득을 봐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도 저하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가 다 우유가루 다 그쪽 교회에서 얻어먹었어요. 옷도 다 그렇게 하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가루 다 얻어먹었고 옥수수빵 다 얻어먹었어요. 그거 다 미국에서 온 거였어요. 여긴 다 옥수수빵 안 먹어본 것처럼 나를 째려보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옥수수빵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유가루 뭐 그거 엄청난 거.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이장님이 그걸 그냥 나눠주다 못해서 미국 교회에서 다 보낸 부제품들이에요. 그게 정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국 이 불쌍한 전쟁에 참 도탄에 빠져있는 저놈들을 좀 도와주자 해서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장님이 나눠주고 해도 창고에 하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럼 미국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속에 뭐가 쌓였어요? 하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초콜릿하고 막 주니까.
여기 6.25 세대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TV에서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동남아 계통의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계통의 옷을 입은 마치 동남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 사람들에게 지하철역에서 물어봐요. 제가요 어디 역을 가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겠어요? 7, 80%가 냉대를 하고 지나가요. 나 잘 몰라. 난 모르겠는데 그것도 반만. 그런데 하얀 사람을 세워봤어요. 하얀 사람을 세워서 뭐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혹시 뭐 어디 역 가는데 뭐 동대구역 가는데 어디가 가지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나 미국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5명씩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저쪽에 왼쪽으로 뭐 누구도 데리고 가.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 속에 이것이 실제로 검증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의식이 사실은 우리 속에 하얀 사람에 대한 그런 뭐 특별히 반미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마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문제는 이주자든지 혹은 혼혈이든지 밖에서 온 사람들은 너네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해야 된다고 말하지 그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을 수 있다.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것은 일부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주민들, 결혼 이주자들, 뭐 여자를 대부분 여성들이죠. 결혼 이주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돈만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가난한 국가 이민 노동자들을 아주 멸시하고 경시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저쪽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안 가져요. 아, 캄보디아에서 어떤 자매가 왔다? 그 캄보디아 문화 좀 배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베트남 문화를 좀 배우자. 이벤트는 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정말 그 문화를 좀 배우고 싶고 서로 동등한 의미에서 존중하고 싶은 마음들이 좋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아픈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 과정이 어떤 거냐? 다문화 사회로 변해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 다문화라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다문화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무엇이냐?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어떤 정해진 나름대로 자리가 잡혀진 그런 문화 속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을 A라고 칩시다. A라는 한국 문화가 있어요. B라는 한국 문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믿는 사람들 말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당신 이렇게 하면 그쪽 문화에 상당히 신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고집스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나를 자꾸 믿게 때려보지 마세요. 저는 경험을 하고 온 사람. 예를 들면 젊은 처자들한테 30대 뭐 아줌마도 똑같아요. 제가 있었던 나라에 여긴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리 같은 거 보이면 안 됩니다. 긴 바지 입고 다니세요. 다 얘기를 해요. 대사관에서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핫팬츠를 입고 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발등까지 덮어야 되는데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녀요. 시장에서. 이게 충격이 저쪽에도 충격이 돼요. 무지무지한 충격이 되죠. 근데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쳐다보면 좋아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매력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인기 스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시각이 저런 더러운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젊은 아이들이 뭐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볼 때 그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오직 여자가 행실이 더러우면 저렇게 벌겨벗고 다니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 아이들 중에서도 슬슬 짧은 바지를 입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한번 된통 당해요. 센 사람들은 돌멩이도 던질 수 있어요. 어디 여자가 벌겨벗고 다녀요. 충격을 받아서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반바지 정도로 바꿔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문화라는 것이 충돌이 되면 서로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조금씩 서로 간에 변화되는 문제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돼 가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도 물론 이게 저는 1대1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 한두 여자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을 때 주는 충격 정도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혹은 베트남 사람들이 동네에 한 10명이 시집을 와요. 그러면 이 지금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거기랑 전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는데 대신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충격을 받아요. 저들의 사는 삶을 보면서 아 쟤네들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아무게 우리 아는 누구네 며느리를 들어왔잖아. 저거 버릴 수는 없잖아. 우리도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민족이라고 써 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굉장히 우리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접하고 싶어하는 문화 어떤 그 적응력이나 이런 것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동시에 저쪽에 충격을 받고 서로 충격을 받은 다음에 이쪽에서 빨리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좋은 의미의 문화 적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이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서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겪어요.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사 가서 그냥 뭐 참 무지무지한 문화 충격을 당하죠. 뭐 그런 일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자동차를 타고 앉아 있는데 와서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리창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더 대고 봐요. 밖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와서 한 300명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밥을 먹으러 한번 어디 갔는데 300명이 와서 서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쓰고 앞에는 앉고 가운데 줄은 무릎에 손대고 그래서 아주 우리를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이를 만듭니다. 안 가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그 가서 막 빌어도 안 가요. 반밖에 안 가요. 이런 문화, 이런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에도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동시에 재밌게도 그 문화를 수용하는 집단에도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 충격인데 이것은 참 어떤 면으로 비극도 되고 희극도 될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처럼 어머니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지방, 농촌 같은 데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니까 무조건 또 상명하다니까 저쪽 동남아 쪽만해도 그렇지 않다. 물론 존중하는 그런 문화는 있지만 그렇게 막 군대식으로 상명하다식은 아니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충격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그냥 막 초달을 하니까요. 넌 내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충격들이 서로 피차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집단에도 동일한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을 겪으면서 묘하게도 이 안에서 상호 이해가 나타나고 상호 변화가 나타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질화돼요. 근데 여기 좋은 하나 예가 있어요. 중국 보은군 덕동이라는 동네예요. 부에노스디아스라는 말이 스페인 말로 굿모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노인들도 부에노스디아스 그러고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 여기 내용 나와요. 이장인 양광선 씨가 9년 전에
에콰도르 출신 일레나 씨와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을 보면서 동네 분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아기들을 낳는데 한국말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는 이제 또 가르쳐줬겠죠. 3개국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말이야. 그 에콰도르 여자하고 결혼하더니 애들이 말이야. 이거 뭐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 그 노인네들이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에노스디아스 가르쳐달라고. 제가 어느 송탄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필리핀에서 결혼한 자매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 안에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자기 사람들 같은 가족들 필리핀 자매들을 인도해내서 교회에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들어온 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내용이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죠. 이것은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적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즉 모든 권리를 다 향유하는데 인종이나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인종이나 민족이 한 나라에 있어서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권리를 쓰는데,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는,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민족과 문화, 가치체계, 세계관이 다르지만 사회문화, 경제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활동하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사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도 일종의 롤 모델을 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이면 스페인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허용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최대한도로 허용해주면서도 미국 안에서 미국이라는 큰 어떤 멜팅 팟이라고 그 사람 얘기하는데, 하여튼 다 집어넣고 같이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나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혈인들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소수라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시장을 뽑아요. 그런데 45%, 45% 반씩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자, 이쪽이 어느 당이고 어느 당이에요. 다 반반씩 정확하게 50%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50%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요 중에 지금 1%가 다인종 사람들, 소위 혼혈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죠. 100에서 겨우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책들을 가지고 와요. 당신들이 앞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잘해주면, 그렇게 공약을 하면 내가 당신을 밀겠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0대 50이에요. 근데 만약에 1%가 이쪽으로 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럼 여기는 51%가 되고 이쪽은 49%가 돼서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캐스팅 보트라고 해요. 소수당이 캐스팅 보트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슬람 쪽의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 그건 이제 유럽의 예입니다. 이슬람 정책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주겠다고 정치 집단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인을 자꾸 보내요. 그러면 이슬람 쪽에 대해서 강력하고 좋은 보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표를 받아서 뽑혀져야 되니까. 그게 정치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호주에서 일어났던 소위 일종의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아무래도 차별받는다. 우리는 아무리 어디서 애를 쓰고 교육을 받아도 결국은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 불만들이 팽배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리, 다양한 종교 특별히 이슬람 확산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발전적으로 포기하거나 유보하라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이것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준비를 하자면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자면. 그 다음에 혈통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논의를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가면 되냐? 안 된다. 우리가 혈통주의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세 번째, 그래서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들인데 혼혈인들과 이주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일단 지금은 소수니까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국 사회 준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는 이런 변화가 불행하지만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영국은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2010년이에요. 스페인은 2009년에 이민자를 중에서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2010년에 집시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동유럽 출신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10년 체류 허가증을 받은 건 거의 영주권이거든요. 이것을 강화했어요. 심사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는 예외적으로 없이 거의 10년을 줬는데 강력하게 심사를 강화해서 결국 10년을 1년으로 줄인 경우가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가 그랬어요. 네덜란드는 앞으로 늘 망명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겠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민자를 계속해서 대규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이 이제 가장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어요. 지금 유럽의 전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민 정책이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분들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유럽을 엄청나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일하면 전부 다 영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민이 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우리를 오히려 외국인들로 들끓고 우리 직업들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돼서 지금 유럽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거의 다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게 현실이에요. 스웨덴도 똑같고 스위스도 똑같고 이탈리아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참 현상적으로 좋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나 이념이 되면 과연 좋겠는가? 굉장히 머리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얘기까지 할까 했는데 그러나 일방적인 한 가지 인포메이션만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다문화로 가겠다고 정책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는 아직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십수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문화 사람들을 도와줬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다문화주의로 가겠다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없어요. 여기 지금 밑에 우리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이 들어오면 소위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것은 마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그쪽으로 이념을 정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틀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아주 정치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의 정부가 10여 년 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내놨으나 그렇다고 해서 소위 행안부에서도 우리가 소위 다문화 정책으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한 바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빨간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이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 정책적인 수준이나 이념적인 수준에서 다문화로 가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주장하기는 사실 어렵다. 여긴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가게 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쪽 안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태도는 우리가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문화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 제가 거의 1시간 했어요. 굉장히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해줘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냐. 여기 동북교회는 쉬지 않고 막 간다고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자, 우선 왜 준비되어 있냐? 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14년째, 15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주민들, 다른 분들도 만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문화 충격에 참 대우 못 받고 이렇게 쌓여 있어서 힘들고 지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문화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많이 열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포함이 되냐 하면 종교에도 수용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감싸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폭 넘어가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경건한 분들에게 대구 경북교회의 경건한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한데 화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교계라는 건 옛날 말인가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화교계는 저희 젊은 친구 전혀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 예를 들어 술집 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선교 집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누가 다가가냐 하면 기둥서방이라고 해요. 도둑놈이 붙는 거예요. 백수, 건달. 이놈들이 가서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툭 건드려줘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그래 100이면 100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본 거 다 줘요. 이런 비극이 사실은 왕왕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건드려주면 그 사람에게 애정과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어느 민족에나 똑같다고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와 있는 이주민, 그것이 이주민 노동자든지 혹은 결혼 여성이든지 똑같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10몇 년 사역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있다든지 이주민이 노동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전문적인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 모르는 분인데 쉼터나 뭐 쉘터나 이주민센터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인데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도와주고 병원도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더 가까워져.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동부 교회가 한번 이걸 아이디어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학당, 문화교실, 이 전통학교 같은 거 해도 외국인들 올 수 있습니다. 운동교실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어떤 태국 여성인데 저하고 어느 식당에서 만난 그분이 태국 식당을 하는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당신네들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쉼터에서 에어로빅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에어로빅을 배랑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은데 한번 좀 뛰고 막 땀 좀 흘리면 참 좋겠다고. 그런데 그런 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는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교실, 전통교실 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 갈등, 이게 가장 심각한 거. 이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시어머니 모임도 만드는데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를
가지신 시어머니 모임도 열 수 있다.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느낌. 그러세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이주민들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는 문화교실을 해서 당신이 강사가 되죠. 그럼 그걸 우리가 들어주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실수는 너무 빨리 급하게 밥 2번 주고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다 도망가요. 이게 우리의 교회 약점들이에요. 밥 한 3번 딱 주고 선물 2개 주고 목사님이나 미국 갔다 온 분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고 막 붙지 않치는 거예요. 그러면 3주 4주 안에 다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일단 붙으면 이렇게 같이 관계가 되면 얼마든지 오래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시하면서 낮추면서 돕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험 때 오는 분들 중에도 낮추어 보면서 섬기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아유 불쌍한 것들, 아유 무식한 것들, 아유 가난한 것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 그냥 뭐 빵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기분으로. 이러면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다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참 너무 열심히 핵심이어서 전도만 한다. 요걸 어떻게든지 내가 요거 한 건 해서 전도왕 받아, 전도상 받아야 이런 기분으로 막 달려들잖아요. 막 징그러워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로 너무 달려드는 이 사람들은 놀래서 도망가요. 대부분 경우에. 그리고 우리도 이용해 먹으려고. 돈 5만 원 주면 내가 교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실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모르고 우리식으로 막 가가지고 뭐 억지로 앉혀놓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어 막 이러면 다 도망가요.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막 먹으라고 하지.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맛있냐. 이 사람들은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범하는 실수. 무조건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쉼터를 하면서 오랫동안 예배를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 한꺼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사 이제 최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편하시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저희 쉼터에서 하는 것들을 좀 주로 의료사역을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매주 하는데 치과도 있습니다. 저희 쉼터에는. 그래서 스케일링도 막 해주고 우리는 못하는 거 막 합니다. 인정해요. 한방도 오시고 약을 우리가 당뇨약, 고혈압약 그냥 막 줘요. 다 줍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 의료 선교부나 저희는 광주 의사회 약사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다 그냥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죠. 다 이게 귀한 전도의 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글 공부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좋은 기술이 제일 좋은 분들이 오셔서 잘하는 사람 앞으로만 가지 못하는 사람 뒤에는 안 서요. 영접해달라는 사람 여사한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냥 집에 가셔서 화나가지고 자기 때는 아무도 안 쓰니까 컴퓨터 뭐 이렇게 다 하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이올린도 해주시고 이분 안과 선생님이신데 문제는 이분이 바이올린 하시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도 참 황당한데 미안하고 그런데 10년째로 정말 대단한 수준에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건 뭐 어디 공연 제대로 하시는 것처럼 옷도 입고 오셔서 참 뭐 저희가 30여 평 되는 방을 한 2개 쓰는데 애기들도 뭐 국제 준비자가 첫 번째 출산합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행사하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교회에서 초청도 하고 이 비싼 에버랜드도 모시고 가고 비쌉니다. 롯데월드도 모시고 가고 여름에는 봄에는 에버랜드, 겨울에는 추우니까 실내 롯데월드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때, 암 수술하겠다 그럴 때 가서 기도해주고, 또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다 모슬림인데 다 받아요. 머리 아파서 막 MRI를 찍고 2년 동안 울고 다녀요. 이거 진짜 기적도 나타나요. 제가 기적도라는 말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년 동안 MRI를 찍어도 안 났던 게 낫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믿죠. 제가 능력이 있는 목사입니다. 자살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배신했다. 나도 자살을 하겠다. 예수님 믿으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불안이 없어진다.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전략이라고 자꾸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처음에는 와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랐어요. 처음에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애가 문화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져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나가면 애는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광주라는 경기도 광주 생각이 탁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가봐라.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니까 이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막 우리는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공무원에서 진짜 죽었어요. 그게 98년도 얘기예요. 불과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자동적으로 섬기게 됐죠.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변화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거기서 8년 동안 있었는데 2명밖에 저도 못했어요.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열려지고 막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형제 예수님 믿었어요. 여자를 배신했던 어떤 한 형제가 저주에 걸렸어요. 거기는 저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빼짝 말려 죽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걸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 찔르면 아이고 여기 아파 뭐 이런 거 옛날 보셨어요? 안 본 거 같아. 다들 텔레비는 뭐 동물교회 보면 텔레비가 뭔지 모르죠. 우리는 말이지 기도밖에 몰라 이런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나무 저 지프로 만든 영을 탁 저주하면 여기가 찔리고 막 머리를 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말려 죽이도록 약을 먹으면 더 아파져요. 이 친구가 하루는 바짝 말라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저주가 걸렸는데 난 죽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서워서 떨며 없어져. 진짜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진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저주가 자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예배 참석합니다. 몽고 자매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약을 먹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양육을 몇 년 한 아까 자살하겠다고 형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복음 전도하고 인도하고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한국의 안에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위한 사역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글라데시인들을 향해서 필리핀, 몽고면 몽고 사람, 몽고 자매가 이 백혈병 걸린 사람을 다른 사람들 자꾸 전도해 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이고 교회가 가족같이 좋다고 그렇게 울고 이러면 이미 심령이 변화된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한 사역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개명자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야 격려가 되니까.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것이 잘 되면 이건 제가 앞으로 이제 제 계획이고 제 꿈입니다. 현지 체제가 잘 확립되면 그것도 좋겠다. 아까 세례받은 그 형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가게에 옷 도매를 했는데 옷 도매를 하는 그 바로 앞 가게에 여기 지금 모자 쓴 형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도매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거의 막 사업이 망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의 마드라샤라고 해서 신학교가 있어요. 7살 때부터 10몇 년을 공부를 합니다. 코란을 다 외웁니다. 7살짜리들이. 그걸 마치면서 10몇 년인가를 목회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맘, 이런 분들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모스크 내에서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차라리 사업하겠다고 빠져나온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바로 앞 가게에서 한국에 갔다 돌아온 아이는 생전 처음 하는 장사인데 장사가 잘 되는 걸 봐요. 그 대화가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나 사실은 비밀인데 한국 가서 예수 믿고 왔다. 이 지금 세례받았다. 도대체 그 사람 어딨냐? 아니, 그분이 혹시 내년쯤 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뭐 아침부터 전화가 들어갔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바로 가게 앞에 가서 가게에서 같이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건 정확하게 알아듣죠. 3시간인가 제가 전도를 했어요.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얼굴이 이 사람이 이거 노출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묻어서 간 사람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복음의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립니다. 왜 국내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누가 돌아가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엄청난 일이에요. 인도에서 믿고 간 인도 북부의 사람인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예수 믿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인도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상의 나라죠. 우상단지입니다. 정말 동네마다 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뭐 열악하기가 짝이 없죠. 친척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생전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조카입니다. 이 친구가 핵심 멤버 역할을 해줬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고 다 가족까지 다 믿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저는 목이 쉬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은 아이들이에요. 친구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바보, 이 마약 먹는 친구, 정신병으로 넘어져 있었던 제가 3번 만나서 기도해 줬는데 이 자매는 처음에는 귀신같이 넘어져 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 기도 6개월에 가게 됐는데 일어나서 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시 1년 후에 찾아갔더니 이 예쁜 처녀가 저한테 와서 웃는 거예요. 나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 기도해 줬잖아요. 이게 시집 갔어요. 그날 예수 믿고 시집 갔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역 교회에다 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또 그 인도의 목사님도 알게 되고 전도사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예수 믿고 돌아간 사람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죠. 막 저도 뭐 놀래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막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전도자들은 인도에서 가장 동북부에 있는 가난한 지역 비하르주라는 데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아주 가난하고 농사를 자기가 지으면서 정말 가장 가난하게 사는데 복음에 막 불이 붙은 사람. 전도하러 네팔 국경을 넘어갔거든요. 네팔하고의 국경이 뭐 거의 이렇게 무슨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막 숲이니까 넘어가서 전도하러 오고 막 그런 용감한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돕습니다. 저희 모임이 있는데 저희 그 쉼터에서 모이는 예배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작년에 제가 가가지고 수십 명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세례문을 못 줬는데 현지 목사님께 세례 주는 모습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선교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생각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우린 지금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문화가 아니라 단일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려는 그런 어떤 버릇들이 있어요. 또 선교는 그건 멀리 가서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150만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해요. 눈을 뜨지 않는 건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늘 지나가도요. 이 옆집에 여기 지금 빵가게가 있는 거를 신경을 안 쓰면 몰라요. 1년 이내는 지나다녀도 잘 몰라요.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은 뭐 찾을지 몰라요. 여기 언제 뭐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빵집 찾아야지 그러고 찾으면 5분 안에 찾아요.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다문화로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참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을 길게 하나? 아직 안 됐죠? 9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제가 너무 민감한 겁니까? 네, 영성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다 압니다. 여기서 서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이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전환해야 되는데, 이주민들은 우리 자꾸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서서히 만들어 가실까? 삼세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수많은 선교사 2만 명 이상을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가온 땅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땅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 200년 전의 선교, 300년 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비행기만 타고 여기까지 와서 150만 명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땅끝이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동북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사님으로 다녀오셔서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같은 선교회 분입니다. 외국에 다녀온 선교사님들 경험들을 활용하는 걸 아주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언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잡고 이주민 선교사들을 교회와 교단이 파송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주민 선교에 헌신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라고 말하는 소위 여러분들 중에도 이주민 선교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교회가 자꾸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자꾸 나름대로 그룹들을 만들고 기도 시작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제안을 하나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역발상을 할 수 있다. 단기 선교를 뭘로 바꾸냐? 다문화 가정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우리가 농촌 봉사 가듯이 그런 쪽으로 발상을 바꿔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교단이 연결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뭐냐?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국 땅에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여기서 감당하는,
많이 갈 거 없이 여기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아까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갈등을 미리 막게 돼요. 저는 이주민 사역을, 노동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왔던 한 형제가 한 얘기를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한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게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이라는 말을 써요. 그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개처럼 얻어맞고요. 돈이요 몇 년치 못 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여기 쉼터 와가지고 여기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만나고 그러면서요 제 머리가 한이 풀어졌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문화에서 가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이건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도와 10만 원 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들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20, 30년 후에는 엄청난 우리가 다문화 국가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갈등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모함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을 외국인 노동자의 화난 일입니다만 전도되고 양육된 사람들은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정말 포용하는 그 마음으로 끌어안아 줄 때 한국 교회의 선교의 어떤 특별한 한 페이지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여태까지 써 있다고 말하잖아요. 2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인 이주민들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들을 전도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한 선교의 페이지가 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